민주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5개 3대 연맹 조직은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축소를 막고 국민의 재산과 공공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에 돌입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참석자 소개와 양도노총 5기 3대 연맹 개표자의 발언, 양도노총 공대위의 8월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공공연맹 유기석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현정희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순자 위원장님 대신에 장원석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 밖에 3별 연맹별 소속 지부 임원님들과 지부위원장님 및 간부님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호 한번 외치고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제가 선창하면 끝에 두 음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하고 투쟁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재벌 이익, 국민 피해, 혁신계획 처리하라 하면 처리하라, 혁신계획 처리하라, 투쟁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재벌 이익, 국민 피해, 혁신계획 처리하라! 혁신계획 처리하라! 기능 축소 웬 말이냐? 공공기능 확대하라! 네, 다음은 양도노총 3대 연맹 대표장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이나 되는 관계로 짧게 한 2분 내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 순서는 먼저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현정희 위원장님부터 하시겠습니다. 현정희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공공우수노조 위원장 현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공공기관은 재벌과 관료의 먹거리가 아니다. 재벌과 관료의 사익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민생을 살려라. 윤 정권의 기재부는 7월 29일 또다시 공공부문 기능 축소, 인력과 조직 축소, 예산 긴축, 자산 매각, 노동조건 하향 평준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는 예상대로 대부분 공공기관 민영화 내용이다.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닌 대놓고 공공부문을 민간에게 넘기라는 것이고 그 혜택을 재벌과 기재부 금융위의 고위 관료에게 주라는 것이다. 이 또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행태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기재부는 멀쩡한 석유공사 사업을 팔도록 압박하여 585억의 손해를 보도록 만들었고 그 이익은 전직 재무부 장관 금감원 부원장이 차례로 회장을 맡고 있는 그 회사가 가져갔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자회사 이사가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기재부 수장이었다. 이것이 공공기관 자산 매각의 실체고 이마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제 기능 축소까지 이어진다면 공공기관이 했던 국민의 기본 서비스마저 재벌과 관료들의 먹거리로 전락하고 공공서비스 가격은 상승하여 그 피해는 국민들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가장한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고 재벌과 관료의 배불리기 가이드라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고육과 감염병 경제위기 시기에 공공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 노조를 포함 5개 산별노조와 연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월 공동행동 및 8월 30일 결의대회 등 공동투쟁을 결의하였고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노조 장원석 수석부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나선자 위원장님 의견을 대독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내용도 추진 방향도 새롭지 않습니다. 공공노동자의 희생을 국정동력으로 삼으려는 것도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입니까? 코로나19 사태 2년 6개월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인류 병원인 아산병원에서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제대로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아파도 쉴 대책 인력도 없고 생명이 달린 필수 응급 의료를 책임질 의사가 절대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로 조건 속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수진 탈진에 내몰리고 과로로 쓰러지고 신규感染者의 절반이 1년 안에 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부가 조직을 축소하라고요? 인력과 예산을 효율화하려고요? 이건 공공병원 혁신이 아니라 공공병원 죽이기입니다. 공공병원을 수익추구와 돈벌이 경영으로 내모는 의료 영유아 정책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결국은 그 고통은 공공의료에 의존하는 서민들이 전부 벌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희생, 혼신으로 공공의료를 뒷받치고 있는 공공의료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정부가 진짜 추진해야 할 공공병원 혁신은 바로 누익 노정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과학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축축해서 필수 의료 국가 체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인력을 오히려 확충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없어 타 지역 병원을 찾아 떠나가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보건의료 노조는 공공병원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과 예산을 효율화하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공공병원 죽이기, 공공의료 파괴 행위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청년 철회 투쟁을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에게 알려내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공공노련 박혜철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7월 29일 날 기재부 주경호 장관은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공기관의 기능들을 이제 웬만하면 다 민간으로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은 다 축소하고 이제 필요 없는 인력들은 다 구조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줄이고 복지도 줄이고 이제 공공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민간에 넘기려는 게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그 가이드라인이 발생했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방만하다고 합니다. 부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올 2월달 그리고 올 4월달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료상에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공공기관들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오히려
지난 5년 전보다 더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종사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공기관 종사원 수는 바로 비정규직의 정직화로 인한, 그리고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될 그런 분들에 대한 전환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습니다만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그리고 산재를 줄이기 위한 많은 안전 인력이 보강됐던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재부는 이 정확한 진실은 덮어놓고 이 낮은 이 국정 지지율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하고, 또 그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 재벌과 모피아들에게 이 독점적인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필수 공공 기본권조차 민간에 넘기려고 하는 게 바로 지난 7월 29일 날 민영화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우리 공동노동자 40만 조합원 동지들은 이 기재부의 핵책에 맞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민영화 가이드라인에 맞서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호 장관, 아마 어제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왔던 부분 한 통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련 산하에 한국식기공사가 있습니다. 울산에 내려간 지 3년 만에 본사 건물 팔아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그마치 585억이라는 돈이 손실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재부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어떠한 강요나 매각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아주 이 낯뜨거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번 7.20 민영화 가이드라인이 뭘 의미합니까? 불필요한 자산, 그들이 바라보는 불필요한 자산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재벌들과 모피아들에게 이 공적 영역을 넘기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40만 노동자 이번 8월 투쟁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이 꿈꿔왔던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이 모든 민영화 혜택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기자회견입니다. 끝까지 공동자 투쟁에서 반드시 국민들의 예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갔다고 발버둥치면서 그나마 갈 곳 없어 지하 단칸방에서 가족들과 살고 싶어하는 이 가족들을 윤석열 정부 또 오세훈 시장은 즉흥적으로 지하 사임을 없애겠다고 20년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울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야말로 이번 상상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정치라는 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인생을 살피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오로지 가진 자들, 권력자들만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하는 민생 정치가 아니라 진짜 서민을, 약자를 살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십시오. 오늘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100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금 100일 동안 무엇을 발표했고 무슨 실정을 만들었습니까? 그저 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전 정부 타령했습니다. 어쩜 윤석열 정부는 자기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못되면 조상타다고 잘된 것만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100일 과연 또 어떤 사탕 발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권력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면 진짜 국민이 추구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믿는 정책으로 그런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해 참사에 고인되신 분들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오세훈 시장의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주십시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 따라 구호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말로만 약자오는 하지 말고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라! 네,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추모 행동은 오늘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추모 기간으로 진행하는 추모 기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현재까지 추모 행동에 177개의 단체들이 함께 해주시기로 연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분들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고 이따가 1시에는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입니다. 서비스 노동자 홍님 가족 및 폭우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서비스연맹의 강기혁 위원장님 모시고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일호수 서비스연맹 강기혁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 8일 많은 언론에 났었죠. 관악구 신림동에 세 가족이 지하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발달장애 언니를 그토록 행복하게 함께 살고자 했었던 동생, 초등학교 6학년 13살 딸내미랑 정말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함께 살고 싶었던 노동자가 저희 서비스연맹 면세 판매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던 전임자였습니다. 저와 함께 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노동자입니다. 8월 8일 8시 40분에 119가 연결이 안 돼서 지부장한테 급하게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지부장님 119가 연결이 안 되니까 빠르게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자마자 지부장은 119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119는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시급해서 112로 전화를 해서 119와 빠르게 연결을 해서 신림동에 가서 물이 들어가 있는 반자에 물을 빼주시고 3명을 구해주십시오라고 신고를 하고 직후 다시 상황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고 홍수지 동지와 통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들짝놀라서 그 시간에 바로 우리 브루벨 코리아 전임자 4명은 신림동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목격한 광경은 119 배차 한 대 와 있고 수십 명의 친옥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새 계시고 비명을 지르고 계셨었고 이미 그때 지하 창문을 통해서 손을 집어넣었더니 천장과 한 뼘 남짓된 곳까지 이미 물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우리 동료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울면서 절규하면서 안에 있었던 소중한 3명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 이상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비싼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이상이야 아무것도 없었죠. 이미 8월 8일 날 낮부터 폭우가 예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난을 발령하면서 비상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퇴근을 하고 고층 아파트에 머물렀었고 겨우 그날 밤이 12시가 돼서야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 다음날 또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재난의 현장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와서 두 마디 했습니다. 첫 마디 말은 아 죽으시다 돌아가셨구나. 두 번째 말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왜 미리 대피를 하지 않았나요? 고작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실의 구속 대책은 재난이 발생했던 지하 침수주택을 배경으로 3명의 생명이 돌아가신 배경화면을 카드뉴스로 제작을 해서 대통령이 열심히 띄고 있다라고 카드뉴스로 국민들에게 배포했던 것이 기껏 대통령실의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무책임하고 무시하고 무논리하고 무공감적인 사무에 허덕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은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명의 가족들을 장례를 모셨습니다. 3일 내내 장례 기간 동안 대통령실 그 누구 하나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그 누구 하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 누구 하나 민상 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언론 앞에서 보여주기 수의 대책 끝나고 남은 옆골목에서 낄낄대면서 뒤풀이하는 집권여당의 민낯 사진 잘 나오길 원하는 실현을 막말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봤어도 고의를 주문하는 자리 책임있는 그 누구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이 돌아갈 때만 책임진다, 추모한다, 정답, 추모하는 자리 그 누가 있었습니까? 정작 세가족 외에 60대 공무원이 감전사에 돌아가시고 상도동 반지에서도 50대 여성이 돌아가시고 싱크홀에 남매가 돌아가시고 계신데도 그 현장 누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재난에 희생되신 분들을 수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서 살아나가는 이 고단한 삶, 대한민국에서 장애인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나가는 이 고단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25만 가구에 달하는
지하방에서 언제든지 수해의 재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죽이지 말아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여러 장애인을 비롯해서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으로 불평등의 한쪽에 서있는 우리들은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호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죽음 앞에 제대로 사죄하라! 네, 계속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재난위험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주거권 네트워크의 우리 이강훈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민생경제위원장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먼저 8월 8일 폭우로 사망하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단지하 일가족 3분, 그리고 동작구 상도동 단지하 기초 생활수급자 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깊은 가슴 아픈 마음과 함께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폭우가 오면 우리 집에 우리들이 다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을 고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셨던 그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내가 이 집을, 지하방을 골랐다고 하지만 그 집에서 내가 목숨을 내걸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집을 고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미 지하 반지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광이나 습도, 몽상이, 대취약성 등을 이유로 해서 지하주택 건축을 금지해왔고 거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70년대부터 유사시 대피시설로 지하실 설치를 의무화하다가 75년부터는 지하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주택이 우후죽순 늘어났던 것입니다. 현재 2005년 현재 58만 가구에서 지금 2020년 현재 32만 7천 가구로 점차 줄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95%의 거주자들이 이곳에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20만, 경기가 8만, 인천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이곳에서 반지하, 지하주택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거 환경이 나쁘다는 걸 이분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누가 거기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그분들이 지역의 주택이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곳에 들어와서 산 것입니다. 이 지하와 반지하 주택이 문제된다는 거 오래전부터 알았던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지하에서 주택을 물난리가 나니까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사이에도 계속 주택은 지어졌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대책을 또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거 오늘 내놓은 대책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23만 호 재건축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서 2년간 월 20만 원씩 지급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대책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한다고 하고 바우처 지급해서 지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대책이 그다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들을 살펴봤더니 SH공사 소유가 39,000호고 H공사 소유가 23,000호고 분양 및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55,000호로 서울시가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주택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그랬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30년이 지나기만 하면 재건축할 수 있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또 거기다가 재건축을 해서 부신 주택은 생각 안 하고 그분들은 또 어디 가서 삽니까? 그리고 2년간만 지하에서 나올 때 2년간만 보조해주면 그분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보고 그 부분을 부담하라는 건데 이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었으면 그 주택을 왜 선택을 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주택들은 길게 보고 해야 되는 대책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대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현실성 없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지하에서 따뜻한 햇볕이 잘 되는 지상 안전한 주택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뭐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홈주택 집에서 지휘하면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문제가 간단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지하에서 살고 있는 32만 가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 많은 가구들이 지금 고시원, 기타 주택이 아닌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계신 분들을 지상에 살게 하면은 그분들은 그 지상에 계신 일반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연쇄적으로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어디 가서 살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주거 취약의 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지하 거주자들만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대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하 거주자,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지금과 같이 미봉책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서울시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았으면 그동안 해결됐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와 또 사회가 함께 합심해서 정말 머리를 짜내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그렇게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그때 그 정치적이지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책을 내놓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고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또 이어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진화미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 상민선 부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민선입니다. 저희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참사는 연이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발달장애인 두 분과 가족들이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두 가정의 생활 환경은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중년인 40, 50대의 발달장애인이었으며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단지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동생 가족과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또 한 분은 동생 가족과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발달장애인이 고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 반대일 겁니다.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2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서비스 시간을 판정하는 종합조사표가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은 월 평균 120시간, 일일 평균 4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적다 보니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발달장애인 중 25.8%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 39.3%는 보호작업장과 복지일자리 등으로 불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74.2%는 낮 시간 어떤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 중 31.8%가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복지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활동지원 서비스의 적은 시간, 낮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은 문제 등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적으로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땅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입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전적으로 부모나 가족이 지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두 분과 가족들이 돌아가신 것은 집중호우 및 그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과 대응 미비 그리고 단지와 주거의 문제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생전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야 했는지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방기하였고 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하여 국민을 안전히 지켜내야 할 정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그리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내는데 전력을 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반복되는 참사에 눈 감고 귀 막는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해결책을 찾아내고 실행하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줄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발달장애인 특히나 이번 참사로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에 대한 재난위험 문제점과 대책 요구에 대한 내용으로 기초법 공동행동 김윤영 활동가로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고사회연대 김윤영입니다. 이번 수해 참사를 보면서 가장 황당함을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집에서 돌아가신 가구 안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모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주거급여법상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게는 LH와 SH공사가 파견하는 그 주택조사원을 통해서 주택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조사의 내용에는 주택의 구조안전성, 방수와 단열 등의 항목을 조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오랫동안 제기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택의 불안정함이나 아니면 비주택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정부에서는 이 주택을 어떻게 상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조차 내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주택의 상태가 어떠한지, 몇 명이 몇 평짜리의 집에 살고 있는지, 화장실은 몇 개이고 면적은 얼마이며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조사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정보조차 활용하지 않으면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조사와 주택 상향의 의무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수해 참사가 나고 난 이후에 이제 와서 주거복지 확대하겠다, 바우처 금액 얼마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너무 큰 황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 너무나 성급하게 내놓고 있는데 진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실제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나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드러낼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단지화가 자신의 주거지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고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중에 하나는 단지하에 사는 사람들 역시 이곳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일주일간의 분향소를 마련하고 추모행동을 조직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이 수해 참사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가 보인 반응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큰 슬픔에 젖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다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각자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장치를 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는 수해 현장을 찾아서 망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가슴엔 정말 큰 피멍이 들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한 사람 여전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는 최대한 큰 소리를 내면서 현장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 큰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그리고 재난자에게 달려가는 이유는 누군가 당신을 구하러 오고 있다는 신호를 받길 원해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야 하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런 재난의 구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인들이 있지만 우리 시민사회가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서로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당신이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난 신호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가 차리는 일주일의 분향소는 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슬픔에만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하고, 돈 있는 사람들만 안전을 구매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로 전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부터 한 주간의 짧지만 묵직한 추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추모의 시간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슬픔을 모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로 참사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 우리는 살고 싶다라는 우리의 신호를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전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 국민들의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라! 주거권은 생명권이다!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말로만 약자 운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사회적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라! 네, 다음 발언입니다. 기후위기와 폭우 참사 재난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 기후정의 동맹 정록 부평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지나 이제 우리는 기후재난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폭염, 산불, 가뭄, 홍수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는 왜 재난이 되고 있습니까? 결코 줄어들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과 과도한 자원 채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때문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이윤축으로 자본을 축적해 성장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는 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기후위기의 원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후는 누구에게 재난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외제차가 침수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 재난입니다. 새로운 돈벌이 기회가 생겼다고 반색하는 기업에게 기후위기는 기회이지만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 농토와 산토에서 쫓겨나는 농업인에겐 당장의 기후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농촌 곳곳에 산을 깎아내고 들어선 전국의 태양광 시설들이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태양광 시설 옆 산사태로 사망자가 난 행성군에서는 관련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재난입니다. 위기와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을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재난이란 없습니다. 불평등은 재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과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은 평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번 9월 24일 광화문에서 커다란 기후정의 행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광화문에 모여 함께 외치고 요구합시다. 기후정의를 실현할 사회적 힘을 9.24 기후정의 행진을 통해 만들어 갑시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9월 24일까지 함께 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 그리고 넘어서울 중동대표이신 김진학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170여 개의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재난 불평등 추모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게 이번 폭우 참사와 미판 대응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단지야 주거 공간 없앤다고 해서 주거 불평등 해결됩니까? 저임금의 빈곤의 그 높은 주택 가격에 그 주거 약자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오늘 정부가 250만호 공급 플러스 알파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옛날이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80년대 말 노태 정권이 200만호 공급주택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그 많은 주택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거 불평등 문제 해결됐습니까? 그 많은 주택
부자들이 다 소유해서 주거 불평등 야기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주거 격차가 무려 251배나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책상머리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책 만들지 말고 당사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만나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제대로 해결할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추모행동은 정부와 오세훈 시장에게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절망적 생각도 들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주거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추모행동은 오늘부터 23일까지 1단계 추모행동에 돌입합니다. 잠시 뒤 시민추모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시민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23일 시민사회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2단계 추천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목소리 냅시다. 정부와 오세훈 시장에게 제대로 된 대책 반드시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전국 민중행동의 김재하 조직강화 팀장님 모시고 기자회견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폭우가 쏟아진 날 이렇게 재난의 참사를 당한 분들의 보도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지하에 잠겨있는 천연의 예제차도 상당한 비중으로 보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부터 행동을 일주일 동안 할 건데요.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과 그다음 일주일 이후에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번 일주일뿐만 아니라 예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시고 지속적인 보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서울시 의회 앞에서 분향소를 차렸는데요. 아마 언론에서 적극 보도가 되어서 서울 시민들 중 함께 가슴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거기 분향소 차려진 것을 알고 올 수 있도록 언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기자회견은 전문은 배포해드린 기자회견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후재난 근본 대응과 불평등 사회 대전환을 촉구한다. 지난 8일과 9일 서울 수도권에 관측사상 최고치 집중호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폭우는 전지구조로 규모와 피도가 늘어가는 지구재난의 한 양상이지만 재난의 위험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따라 아래로 흘러 약한 곳을 덮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이 기후재난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서울은 기후재난에 취약한 반생태적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을 내놓고 있으며 이 계획들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부재하다. 정부와 서울시의 도시정책은 기후재난을 부추기고 있다. 폭우 참사 직후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도
기후재난위험에 대한 심각한 상황 인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갔다며 발표한 대책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 상태로는 지하 반지하를 없앤다 해도 이들 주택의 거주자들이 갈 곳이 없다. 도심의 저렴한 주택이 줄어들어 가난한 이들이 또 다른 형태의 열악한 주거로 내몰릴 위험에 처하는 정책이 따릅니다. 지하 반지하에 사는 가구 수는 약 33만 가구에 달한다. 2020년부터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했지만 정작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신청만 할 수 있을 뿐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급한다는 주택 바우처 등 지원금 수준도 미미하여 결국 지하 반지하 거주자들은 갈 곳이 없다. 우리는 거듭 주장하는 바 중요한 것은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기후재난에 더 취약한 도시, 기후악당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서울도시지방계획안에는 이른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개발에 관한 규제와 완화나 각종 개발 계획들이 가득하다. 탄소 배출 저감, 재난 대비, 서울의 에너지 자립 제고 등을 위한 그 어떤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또 따른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의 심각성 앞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치인들이 보인 부적절한 은행과 안일한 재난 대응 태도는 많은 이들을 좌절하게 한다.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재난 위험에 내몰려 목숨을 잃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 사회 불평등이 낳은 재난에 쓰러져간 이웃들을 우리는 추모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77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재난불평등 추모행동을 구성하여 일주일간의 추모행동을 전개한다.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앞에 천막 분향소를 설치해 많은 시민들이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는 8월 19일 금요일 저녁 분향소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가 시민 추모제를 개최하고자 한다. 우리는 안타깝게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불평등한 재난사회의 대전환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과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을 지킬 평등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요구를 모아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네 마디는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끄는 생명이다. 공공임대주택 확충하고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잇따른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라.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위기 근본 대책과 기후재난 참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8월 16일 불평등이 재난이다. 재난불평등 추모행동 함께하는 단체일동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도 힘차게 3개 정도 더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부터 추모행동이 시작됩니다. 1시에 우리 대표자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함께 합동 분향할 수 있도록 1시 서울시의 앞 시민분향소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불평등이